어르신 3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옛말에 결혼은 여자의 일생일대 도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운 좋게 평온한 안식처를 찾지만 누군가는 시댁 문지방을 넘자마자 거친 파도와 마주하기도 하죠.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바로 결혼, 그 문턱 뒤의 폭풍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도시에서 나고 자란 미모의 재원, 별표란 별표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사랑 하나만 믿고 집안의 격차를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합판주의 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라는 잔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이라는 시댁의 규율, 시어머니의 치밀한 계산, 그리고 믿었던 남편의 소름 끼치는 방관. 과연 인내는 미덕일까요? 아니면 저항만이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 유일한 길일까요? 란이 이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어젯밤, 붉은 침대 시트 위에 몸을 누일 때 느꼈던 그 녹신한 피로감이 아직도 생생하다. 남편 별표 별표의 고향인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열린 결혼식은 그야말로 북새통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백 명의 하객이 몰려들었다. 새색시인 나는 입가에 경련이 잃도록 미소를 지으며 평생 다시 볼 일도 없을 먼 친척들에게 일일이 허리를 굽혀야 했다. 쿵짝거리는 트로트 음악 소리,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건배, 소리, 그리고 옥기대 밴독한 소주 냄새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파티가 끝났을 때 흥은 이미 인사불성이 되어 천둥 같은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상태였다. 나는 강원도 산간 지방 특유의 살을 애는 듯한 한기 속에서 홀로 끙끙대며 화장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 벽시계 바늘은 겨우 숫자 4를 지나고 있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정원 감나무 위에는 밤이슬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막 잠에 빠져들려던 찰나였다. 쾅! 쾅! 심장을 옥죄는 듯한 둔탁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고 시어머니인 국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란아. 얼른 일어나거라. 일어나. 나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비몽사몽간에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액정에 뜬 시간은 4시. 나는 눈을 비비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걸까? 이불을 걷어차고 미처 가디건을 걸칠 새도 없이 방문이 벌컥 열렸다. 문 앞에는 국 여사가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서 있었다. 어제 하루 종일 시달린 새 며느리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표정이었다. 아직도 누워있는 게냐?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빠져 자는 버릇은 고쳐야지. 얼른 세수하고 정신 차려서 부엌으로 내려오너라. 나는 하품을 억지로 삼키며 멍하니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잠긴 목소리로 되물었다. 어머니, 이제 겨우 새벽 4시인데요. 어제 손님 치르느라 너무 힘들어서요. 조금만 더 자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해도 늦지 않을 텐데요. 내 말에 국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깨진 징소리처럼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뭐라? 7시. 이 동네에서는 여자가 다 굴 때 일어나서 식구들 밥상을 차리는 게 법이야. 우리 집은 뼈대 있는 가문이지. 내 멋대로 구는 시장 바닥이 아니다. 당장 일어나서 아버님 드실 북엇국 푹 고아놓고 저기 마을 입구 삼거리 나가서 할머니한테 따끈한 손두부 한 모 사오너라. 아버님은 그 집 두부 아니면 안 드신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서울에 계신 우리 부모님은 지식인이라 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새벽 기상을 강요한 적이 없었다. 나는 흉을 돌아보았다.
제발 한마디라도 거들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내 인생을 걸었던 이 남자는 벽을 보고 누운 채 어머니의 고함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드르렁 코만 골았다. 나는 흥의 어깨를 흔들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 좀 해줘요.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일어나겠어? 흥은 귀찮다는 듯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알 수 없는 잠꼬대를 웅얼거리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그 꼴을 본 국 여사가 다가오더니 아들을 보는 눈빛이 금세 애처롭게 변했다. 아이고, 우리 흥이 자게 놔둬라. 어제 술을 얼마나 받아 마셨는데 푹 쉬어야지. 바깥일은 남자가 하고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게 당연한 이치다. 아내라는 게 남편 챙길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투정이야? 빨리 움직여라. 아버님 곧 운동 나가신다. 국 여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쿵쿵거리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나는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열린 문틈으로 들어오는 새벽 바람보다 가슴속에 번지는 실망감이 더 차가웠다.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박힌 가부장제, 그리고 지독한 남존여비,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사상이었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좋아. 나를 시험해 보시겠다 이거지? 내가 울기만 하는 약해 빠진 온실 속 화초가 아니란 걸 보여주겠어. 하지만 이런 고리타분한 규칙에 평생 노예처럼 살 생각도 추호도 없어.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침묵은 복종이 아니었다. 곧 몰아칠 폭풍을 앞둔 고요함일 뿐. 욕실로 들어가 찬물을 들어 얼굴에 끼얹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추리닝 바람으로 부엌에 가는 대신 가져온 옷 중 가장 깔끔한 정장을 꺼내 입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창백한 안색을 감추기 위해 붉은 립스틱을 발랐다. 신혼방을 다시 한번 둘러봤다. 벽에 붙은 희자는 붉게 빛났지만 방 안 공기는 싸늘했다. 큰 캐리어는 건드리지 않았다. 소리가 나면 들킬 테니까. 나는 지갑, 신용카드, 휴대전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분증이 든 명품 핸드백만 챙겼다. 자유를 찾기엔 이것으로 충분했다. 살금살금 나무 계단을 내려갔다. 집안은 고요했고 부엌에서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국 여사가 나를 감시하려고 불을 지피고 있는 모양이었다. 거실을 지나치려는데 안방에서 국 여사가 시아버지에게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기둥 뒤에 숨어 숨을 죽였다. 국 여사의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들렸다. 영감, 걱정 말아요. 여자는 처음에 길을 꺾어놔야 해요. 서울 깍쟁이면 뭐해? 우리 집에 왔으면 우리 법을 따라야지. 건방지게 굴지 못하게 내가 아주 단단히 교육을 시킬 테니까. 며칠만 들들 볶으면 알아서 기계 되어 있어요. 나는 피식 헛웃음을 흘렸다. 새벽 4시 기상은 집안 규칙이 아니라 며느리 길들이기용 군기 잡기였던 것이다. 내 자존감을 짓밟고 고분고분한 하녀로 만들겠다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다. 나는 교수님인 아버지 밑에서 독립적이고 자존감 높은 여성으로 자랐다. 당신들의 그 낡아빠진 사상에 짓밟힐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지 않았다. 두부를 사러 가지도 않았다. 현관문 잠금 장치를 조용히 풀고 밖으로 나왔다. 새벽바람에 흙내음과 풀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나는 하이힐을 신고 흥이 집 대문을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안개 낀 시골길은 고요했다. 나는 큰 길까지 2km 가까운 거리를 걷고 또 걸었다. 걸음마다 묘한 해방감이 차올랐다. 큰 도로에 다다르자 운 좋게 빈 택시가 다가왔다.
손을 흔들어 차를 세우고 올라탔다. 기사님, 공항으로 가주세요. 고속도로로 제일 빨리요. 백미러로 나를 힐끔거리는 기사님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국 여사의 부재중 전화가 뜨기 시작했다. 나는 미련 없이 전원을 껐다. 시끄러운 세상과 비열한 속셈들이 순식간에 차단되었다. 공항 라운지에 도착한 나는 갈비탕 한 그릇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자 비로소 살 것 같았다.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흥과 시댁, 그리고 내가 방금 박차고 나온 그 지옥 같은 곳을 생각했다. 비행기는 나를 태우고 내가 원래 속한 곳, 서울로 데려다 줄 것이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다. 내 인생을 위한 재선택이다. 택시가 별표 서울 평창동 별표의 조용한 주택가, 익숙한 대문 앞에 멈춰섰다. 정오가 다 된 시각,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아버지는 테라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고 어머니는 아끼는 난초 화분을 손질하고 계셨다. 갑작스러운 내 등장에 아버지는 안경 너머로 눈을 크게 뜨셨고 어머니는 들고 있던 가위를 떨어뜨리며 달려오셨다. 라나. 내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서방은? 무슨 일 있었어? 부모님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자 억지로 버티던 둑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진정이 된 후 나는 새벽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새벽 4시의 한기, 시어머니의 고함, 남편의 방관, 그리고 내가 엿들은 그 소름 끼치는 대화까지. 다 듣고 난 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아버지가 테이블을 쾅 내리치셨다. 말도 안 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새벽 4시에 사람을 볶아대. 우리 딸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공부시켰더니 어디 가서 무보수 가정부 노릇이나 하라고 보낸 줄 알아? 그런 봉건적인 집구석은 내가 절대 용납 못한다. 어머니는 마음이 찢어지는지 내 눈물을 닦아주며 연신 혀를 찼다.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어제 결혼한 애가 벌써 이런 꼴을 당하다니. 서방 그 사람이 여기 올 땐 꿀 바른 듯 달콤하게 굴더니 집에 데려가선 제 아내를 이렇게 홀대해? 잘 왔다. 잘 왔어. 거기 계속 있었으면 말라 죽었을 거야. 바로 그때 내가 휴대전화 전원을 켜자마자 폭풍처럼 알림이 쏟아졌다. 책상 위에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진동하며 춤을 췄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시댁 친척들의 번호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나는 이 보낸 문자를 열었다. 비난과 협박이 뒤섞인 글자들이 눈을 찔렀다. 말도 없이 어딜 간 거야? 온 식구가 밥상머리에서 당신만 기다리고 있잖아. 당장 튀어와. 어머니 지금 머리 끝까지 화나셨어. 며느리라는 사람이 시집 오자마자 가출을 해. 어머니 화나게 하지 말고 좋게 말할 때 와서 빌어. 나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아내가 어디 갔는지 안전한지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제 어미 화난 것만 걱정하는군. 이런 마마보이 놈하고는 일찌감치 끝내는 게 상책이다. 나는 호기심에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별표 카카오톡 단체방 별표를 열어봤다. 예상대로 국 여사가 난리를 치고 있었다. 시어머니.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집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콧대 높은 공주님을 며느리로 들였을꼬? 밥 좀 하라고 훈계 몇 마디 했더니 짐 싸들고 야반도주를 했네요. 형님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반응은 국 여사의 예상과 정반대였다.
오히려 시댁 고모들이 국여사를 타박하기 시작했다. 숙모 1. 형님, 적당히 좀 하세요. 갓 시집 온 애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에 새벽 4시 기상이 웬 말이에요? 저 같아도 못 견뎌요. 앞권은 결혼식 때 스치듯 봤던 막내 고모의 메시지였다. 짧지만 묵직한 돌직구였다. 막내 고모. 언니가 그렇게 복가되니 누가 견뎌요? 어제 결혼한 애한테 새벽부터 특정 가게 두부를 사오라니요. 며느리를 들인 거예요? 아니면 식모를 구한 거예요? 흥이 녀석도 한심하네. 아내가 나갔으면 찾으러 갈 생각은 안 하고 문자질로 협박이나 하고 있고. 막내 고모의 글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 저 콩가루 집안에도 제정신인 사람이 있긴 하구나. 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라나, 넌 여기서 푹 쉬어라. 전화기도 꺼버려.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나 보자꾸나. 만약 계속 저 따위로 나오면 아빠가 나서서 끝장을 보마. 우리 집이 돈이 없니? 명예가 없니? 중요한 건 내 행복과 존엄성이다. 부모님의 든든한 지지는 거대한 성벽처럼 나를 감싸주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나의 침묵, 그리고 우리 집안의 강경한 태도는 효과가 있었다. 흥은 내가 친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무엇보다 내 아버지의 영향력을 두려워했다. 만약 이혼 소송이라도 걸리면 흥은 개망신은 물론이고 아버지가 공들여 만들어준 탄탄대로의 인맥과 경제적 동아줄을 몽땅 잃게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부모와 흥이 허겁지겁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들은 지프로 꼼꼼히 싼 달걀 꾸러미와 꾀꾀거리는 토종달 10여 마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 우리 집의 은은한 디퓨저 향기가 감도는 고급스러운 거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풍경이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국여사의 태도는 어제 새벽에 그 악마 같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갈색 개량 한복을 입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는 우리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사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늙어서 노망이 났나 봐요. 시골에서 거칠게 살다 보니 며느리한테도 험하게 굴었네요. 우리 란이 고생시킨 거 다 제 탓입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옆에 서 있던 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죽을 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힐끔 보더니 갑자기 거실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라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무심했어.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제발 어머니랑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맹세할게. 응.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찻잔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아버지는 잔뜩 움츠러든 사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사돈 어른. 내 딸을 그 집에 보낼 때 부귀영화를 바란 게 아닙니다. 그저 인격적인 대우를 받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애를 깨워서 한여 부리듯 하다니요. 솔직히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만약 생활 방식을 맞추기 어렵다면 제 딸은 제가 다시 데려가겠습니다. 다시 데려가겠다는 말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국 여사는 통곡을 했고 과묵하던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싹싹 빌었다. 마음 약한 우리 어머니는 멀리서 촌스러운 선물까지 싸들고 와서 비는 사돈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신 듯 했다. 어머니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라나,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잖아. 저렇게까지 비는데 한 번만 눈 감아주자.
늙으신 분들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너무 매정하게 구는 것도 보기 안 좋다. 흥 서방한테 기회를 줘봐. 나는 무릎 꿇은 흥과 순박한 시골 안악내 연기를 하는 국 여사를 번갈아 보았다. 찜찜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한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간청, 그리고 흥과 함께했던 4년의 추억 때문에 나는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과 당신이 여기까지 왔으니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게요. 하지만 당장 내려가진 않겠어요. 저도 마음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요. 흥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벌떡 일어나 내 손을 잡았다. 그래, 그래. 며칠 여기서 푹 쉬어. 나도 여기 남을게. 부모님도 서울 구경 좀 시켜드리고. 우리 집의 시댁 식구들을 재우기는 불편했기에 나는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아주기로 했다. 생각할 시간도 필요했다. 그날 오후 나는 그들을 호텔에 데려다주고 체크인을 도왔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흥이 따라오려 하자 국 여사가 가족끼리 할 말이 있다며 그를 붙잡았다. 나는 호텔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이 용서가 과연 옳은 걸까? 아니면 더 정교한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걸까? 집에 돌아왔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는 호텔밥이 부실할까 봐 걱정이라며 정성껏 끓인 별표 삼계죽 별표를 보온 도시락에 담아 내게 건넸다. 그래도 사돈인데 밥은 챙겨드려야지. 가서 전해드리고 오렴. 나는 억지로 도시락을 들고 나섰다. 만약 그들이 정말 반성했다면 이게 내 마지막 호의가 될 것이다. 호텔은 우리 집에서 2블록 떨어진 조용한 골목에 있었다. 3층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다. 302호 앞에 서서 노크를 하려는데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게 보였다. 덜 닫힌 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서프라이즈로 들어가려던 찰나 방 안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것은 아까 우리 집에서 봤던 그 불쌍하고 죄송해하던 국 여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도끼 서린 목소리였다. 야, 이 흥이 멍청한 놈아. 사내 자식이 자존심도 없냐? 대학교 강사나 된다는 놈이 마누라 발밑에 무릎을 꿇어? 아주 속이 뒤집혀서 죽는 줄 알았다. 내가 뭘 했어? 며칠 내버려 두면 알아서 기어 들어온다니까. 내가 촐싹맞게 구는 바람에 나까지 광대 노릇했잖아. 나는 복도에 얼어붙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귀는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해졌다. 이어진 흥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다. 아까의 그 애절함은 온데간데없고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기꾼의 목소리였다. 엄마는 좀 참아요. 나라고 무릎 꿇는 게 좋은 줄 알아? 멀리 좀 보라니까요. 다음 달에 장인어른이 교수 임용 심사위원들한테 나 소개해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천재 1호의 기회라고요. 내가 조교수 되고 자리 잡고 돈이랑 명예 다 쥐고 나면 그때 엄마가 라니를 볶아먹든 삶아먹든 상관 안 해요. 지금 이혼하면 말짱 도루묵이라고요. 일단 임신시켜서 애 낳고 발목 묶일 때까지만 참아요. 그 뒤엔 엄마 마음대로 하라니까. 국 여사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냐, 알았다. 내가 교수만 된다면야 내 배가 좀 아파도 참아야지. 저 집안 등골 빼먹으려면 별 수 있냐? 내일부턴 다시 천사 같은 시어머니 연기해줄 테니까 너는 얼른 죄 꼬셔서 시골로 데려갈 궁리나 해. 서울 공기 탁해서 못 살겠다. 손에 들고 있던 죽통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있는 힘껏 손잡이를 꽉 쥐어 비명을 참았다. 모든 게 완벽한 쇼였다.
그 눈물, 무릎 꿇기, 사과, 전부 더러운 야망을 위한 연기였다. 그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흥의 출세를 위한 별표 호구 별표이자 밟고 올라갈 사다리로만 보고 있었다. 게다가 아이를 이용해 나를 올가매고 학대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니. 흥에 대해 실오라기만큼 남아있던 미련과 사랑이 그 순간 모조리 증발해버렸다. 내 눈앞에 있는 건 남편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괴물이었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난동을 피우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나는 들고 있던 삼계죽 도시락을 302호 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내가 다 들었다는 것을 알리는 무언의 경고장처럼.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너무나 후련해서였다. 그동안 저런 인간들을 믿었던 내가 바보 같았지만 하늘이 도우셔서 늦기 전에 그들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오늘 밤은 내가 흥이라는 남자 때문에 오는 마지막 밤이 될 것이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내주마.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오전 8시 정각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화사하게 웃으며 아부용 선물을 내밀었다. 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한 얼굴로 내 손을 잡으려 다가왔다. 여보, 어제는 죽 가져왔으면서 왜 안 깨웠어? 죽 정말 맛있더라. 어머니도 당신 손맛 좋다고 칭찬이 자자해. 오늘 식구들 다 같이 아침 먹고 나서 우리 데이트나 할까? 흥은 세상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했다. 옆에 있던 국여사도 맞장구를 쳤는데 그 가식적인 미소가 어찌나 역겨운지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그럼. 며느리가 끓여준 죽을 먹으니 속이 다 든든하더라. 얼른 짐 싸서 시골 내려가자. 며칠 같이 지내면 집안 분위기도 살고 얼마나 좋니? 부모님은 예의상 차를 권하며 앉으라고 했지만 나는 더 이상 이 구역질 나는 연극을 1초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흥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서늘하게 식은 내 눈빛에 흥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만해. 연기 좀 그만해. 흥비 역겨운 삼류 막장 드라마 이제 막 내릴 때도 됐잖아.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흥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무슨 소리야? 난 도통 모르겠는데. 나는 피식 웃으며 거실 한복판에 섰다. 그리고 어젯밤 호텔 복도에서 들었던 모든 대화를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읊어주었다. 흥이 무릎 꿇는 걸 창피해하며 나를 비웃던 것부터 내 아버지를 이용해 교수 임용을 노리던 계획,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해서 나를 노예처럼 부리려던 끔찍한 음모까지. 내 목소리가 판사의 선고처럼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당신 입으로 그랬지? 어머니한테 조금만 참으라고. 우리 아버지 백 써서 조교수 임용만 되면 그만이라고. 내가 애 낳고 발목 잡히면 그때 마음대로 볶아먹으라고 했지? 미안해서 어쩌나. 난 눈이 있어도 장님인 척,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척하는 여자가 아니라서. 제 302호 문 앞에서 다 들었어. 흥의 얼굴이 붉어졌다 파래지더니 이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국 여사는 입을 딱 벌린 채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비싼 도자기 찻잔이 산산조각 났다. 시아버지는 수치스러움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흥이 다급하게 내게 달려들며 변명했다. 란,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그냥 어머니 기분 맞춰드리려고 농담한 거야. 나는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듯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농담. 한 사람의 인생과 미래를 두고 농담을 해. 당신은 강단에 설 자격도 없고 내 남편이 될 자격은 더더욱 없어. 인간 쓰레기. 그때였다. 묵묵히 듣고만 계시던 아버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다. 평생 점잖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목에 핏대가 섰다. 아버지는 현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천둥처럼 고함을 치셨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내 팔을 내가 찌르는 줄도 모르고 독사를 키웠구나.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자네가 그렇게 원하던 조교수 자리? 내가 심사위원직을 걸고 막을 테니 꿈도 꾸지 마. 어머니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국여사를 노려보았다. 사부인, 저는 시골분이라 순박하신 줄만 알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악독합니까? 돌아가세요. 우리라니 그 대귀한 며느리 자리 과분해서 사양합니다. 흥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변명할 여지도 되돌릴 방법도 없었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축 처진 어깨로 짐을 챙겨나갔다. 국여사도 넋이 나간 채 중얼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철문이 쿵 하고 닫히며 그 지긋지긋한 악연도 끝이 났다. 가슴을 짓누르던 천근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아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이별이었다. 그 마음의 폭풍이 지나가고 몇 달 후 내 삶은 평온을 되찾았다. 나는 그동안 흥 때문에 소홀했던 일과 취미 생활에 몰두했다. 어느 늦은 오후 정기검진을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복도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다. 낡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의 마른 여자. 막내 고모였다. 망설이다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고모는 나를 알아보고는 당황한 듯 허둥지둥 일어섰다. 어머, 난이 아니냐? 병원엔 웬일이니? 알고 보니 고모는 관절염 때문에 오셨는데 자식들은 멀리 있고 남편과는 일찍 사별해 혼자 오셨다고 했다. 몇 마디 나누던 고모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붉은 봉투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셨다. 라나,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이다. 이거, 내가 시장에서 채소 팔아모은 돈 별표 20만 원 별표이야. 결혼식 때 주려고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못 줬어. 일이 그렇게 돼서 남남이 됐지만 난 내가 참 좋았다. 후미가 제 어미 말 듣다 복을 걷어찼지, 쯧쯧. 그냥 건강하라고 주는 거니까 받아둬. 얇은 봉투를 쥔 손이 떨렸다. 20만 원은 내게 큰 돈이 아니었지만 고모에게는 피땀 어린 거금일 터였다. 나는 깨달았다. 그 진흙탕 같은 집안에도 연꽃처럼 맑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는 고모의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만남 덕분에 나는 사람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나마 씻어낼 수 있었다. 세상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단지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을 뿐. 그 무렵 나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 주말 유아 클래스에 등록했다. 거기서 별표 별표를 만났다. 민은 나보다 3살 연상인 건축가로 키가 크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흥처럼 화려한 언변은 없었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배려가 배어 있었다. 민은 내가 손이 찬 걸 알고 늘 따뜻한 유자차를 준비해 주었고 내가 파를 싫어하는 걸 기억해 식당에 갈 때마다 꼼꼼히 챙겨주었다. 그림이 잘 안 그려져 끙끙대고 있으면 조용히 다가와 이제를 고쳐주며 말했다. 란씨, 그림은 참 예쁜데 어딘가 슬퍼 보여요.
언젠가 란씨 그림에 더 밝은 색을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민의 담백한 진심은 메마른 내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사랑은 화려한 맹세가 아니라 사소한 배려와 이해 속에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1년이란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올해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춥지 않았다. 내 곁에 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가 처음 만났던 별표 익선동 별표의 작은 한옥 카페에서 민이 반지를 내밀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재벌집 사모님처럼 화려하게는 못해주겠지만 이것 하나는 약속할게요. 당신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밥하게 만드는 일 절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울게 두지도 않을게요. 우리 집은 폭풍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폭풍을 막아주는 안식처가 될 거예요. 나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다. 부모님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으셨다. 민의 부모님 또한 교양 있고 합리적인 분들로 내 커리어를 존중해 주셨다. 시집살이는커녕 친딸처럼 아껴주셨다. 반면 흥의 소식은 대학 동창들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다. 인과응보, 사필귀정라는 말은 틀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분노를 산 흥은 교수 임용은커녕 서울의 대학 강사 자리마저 잃고 지방에 이름 없는 전문대학으로 쫓겨났다고 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국여사의 성화에 못 이겨 시골시장 상인의 딸과 재혼했는데 그새 아내 성격이 국여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했다. 돈 문제와 주도권 싸움으로 고부 갈등이 끊이질 않고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흥은 그 사이에서 술로 세월을 보낸다나. 매일같이 집안에서 고함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고 했다. 아마 SNS로 내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 때문에 놓친 보석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는 민의 어깨 위로 아침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독이 되는 관계를 과감히 끊어내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 폭풍은 지나갔고 내 앞에는 푸른 하늘만이 펼쳐져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3년이 흘렀다. 내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다. 나는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남편 민은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할 정도로 과보호를 했다. 주말마다 나를 친정으로 데려가 맛있는 걸 먹이고 쉬게 해주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의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나가고 공기가 상쾌해졌다. 정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대문 쪽이 소란스러웠다. 경비 아저씨가 누군가를 막으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천천히 다가갔다. 철문 틈으로 보이는 남자는 낡고 구겨진 양복을 입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깊게 패인 주름, 삶에 찌든 기색이 역력한 그 남자는 흥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불과 3년 만에 몰라보게 늙어버린 그의 몰락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번지르르 하던 전직 대학 강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폐잔병만 남아있었다. 나를 발견한 흥의 탁한 눈동자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다. 그는 철창을 부여잡고 매달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란이 맞지? 문 좀 열어줘. 장인어른? 아니, 교수님 좀 뵙게 해줘. 나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지를 왜 찾으시죠? 지금 쉬고 계셔서 손님은 안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집에 들일 사이는 아니잖아요. 흥은 고개를 떨구며 비굴하게 웅얼거렸다.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용서를 빌거나 다시 시작하자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나 정말 막다른 골목이야. 고향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 내 안에 그 여자가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 내 월급 통장을 몽땅 쥐고 있으면서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신데도 약값 한 푼을 안 내놔. 장인어른께, 아니, 교수님께 말씀드려서 추천서 한 장만 써달라고 해주면 안 될까? 서울에 있는 사립학교 시간 강사 자리라도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이야. 이 지옥 같은 시골에서 탈출만 하게 해줘. 비굴하게 애원하는 흥의 모습을 보면서 통쾌함보다는 한 인간에 대한 연민이 느껴졌다. 평생 계산기를 두드리며 아들이 부잣집 처가 덕을 보길 바랐던 국여사. 결국 자신보다 더 지독한 며느리를 맏아들인 건 탐욕이 부른 대가일 것이다. 어머니 말이라면 껌뻑 죽던 마마보이 흥은 결국 그 우유부단함 때문에 스스로를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가두고 말았다. 나는 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흥씨, 당신도 지식인이니 별표 자업자득 별표이란 말 잘 알겠죠? 아버지는 이미 은퇴하셨고 더 이상 학교 인사권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설령 현직에 계셨더라도 당신처럼 인성이 바닥인 사람을 위해 평생 쌓아오신 명예를 걸고 보증을 서주진 않았을 거예요. 돌아가세요. 그리고 당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세요. 더 이상 우리 삶을 방해하지 말아요. 내 단호한 거절에 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두 팔이 힘없이 철창 아래로 미끄러졌다. 그가 입을 열어 더 매달리려던 찰나 익숙한 세단 승용차가 대문 앞에 부드럽게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건 민이었다. 그의 손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홍 작약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낯선 남자가 아내를 귀찮게 하는 것을 본 민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크고 단단한 어깨가 나를 보호하듯 앞을 막아섰다. 민은 흥을 모르는 척, 혹은 알면서도 무시하는 듯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맞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내가 혼몸도 아닌데 그만 돌아가 주시죠. 흥은 민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남편의 어깨 뒤에 평온한 얼굴로 기대어 있는 나를 보았다. 성공하고 가정적인 남자와 실패하고 초라한 자신. 그 극명한 대비에 흥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등을 돌렸다. 비 온 뒤 젖은 아스팔트 위로 길게 늘어지는 그의 그림자가 몹시도 고독하고 비참해 보였다. 나는 멀어지는 흥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은 뒤 민을 향해 미소 지으며 꽃다발을 받아 들었다.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민이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철문을 닫았다. 그것은 단순한 문단속이 아니라 내 과거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의식이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길을 잘못 든 사람이 길을 좀 물어본 거야. 들어가자. 부모님이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셔. 나는 민의 팔짱을 끼고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는 부모님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나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항구에 도착했음을 깨달았다. 흥과의 과거는 이제 스쳐 지나가는 독한 바람일 뿐, 그 바람 덕분에 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인생은 공평하다. 착하고 진실하게 살면 하늘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자리를 마련해준다.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었지만 그 여운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란이 철문을 닫고 계산적인 시댁을 등지던 그 순간, 그것은 그녀의 자존감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기생식물로 살거나 타인의 욕망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란의 결정은 자신을 위한 구원이자 탐욕스럽고 배신을 일삼는 자들에게 내리는 가장 우아한 복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세상의 이치인 별표 인과응보 별표는 누구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헛된 명예와 욕심을 쫓아 사람을 짓밟으려 했던 훈과 국여사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고독, 가난, 그리고 후회만이 그들이 치러야 할 죗값이 되었죠. 반면 란은 소소한 일상조차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남자, 민을 만나 완벽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뼈저린 교훈을 얻습니다. 여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희생이 필요하지만 맹목적인 복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독이 되는 관계를 과감히 끊어내고 더 밝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있을 때 찾아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반드시 더 좋은 다른 문이 열리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이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란의 이야기가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